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지역 12곳을 3중 규제로 꽁꽁 묶었습니다. 갭 투자는 물론이고 갈아타기 실수요까지 틀어막는 초강력 대책이었습니다. 대책이 나온 직후에는 거래가 크게 줄고 집값이 다소 주춤하는 듯 했습니다만 한 달도 채 안 돼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급하게 올해 안에 2차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만 집값이 오를 거란 기대 심리를 잠재우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부동산 정책 참 어렵습니다만 시장 원리를 생각하면 답이 나올 듯도 한데요. 먼저 서영일 기자가 서울 부동산 시장을 돌아봤습니다. 내년 초 1,800세대가 입주하는 서울 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 지난 9월 33억 원에 거래됐던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권이 이달 초 40억 원에 팔렸습니다. 최고가를 갈아치운 겁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물건이 없어요. 마땅한 게. 이게 부르는 게 값이에요. 11호 대책 이후 한 달이 지난 지금 서울 곳곳에서 신고가가 속출하며 집값은 4주 만에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전체 25개구 가운데 15개구가 이런 흐름입니다. 특히 목동이 있는 양천은 재건축 단지, 용산이나 강남 3구는 똘똘한 채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강남 3구의 경우에는 매수 여력이 있는 수요가 몰려서 상승을 하게 되고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은 외곽 지역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수도권에서도 풍선 효과가 커지고 있습니다. 6억 원까지 대출이 나오는 경기 의왕과 용인 수지, 규제에서 벗어난 화성의 집값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규제 지역에서 빠졌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풍선 효과입니다, 그냥. 지금은 이제 11호 대책 이전이랑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이 집값 상승 기대감을 잠재우지 못하면서 규제 효과가 약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이 같은 집값 상승세에 놀란 정부는 추가 공급 대책을 이리저리 찾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발표했다가 무산된 후보지와 그동안 부정적이었던 그린벨트 추가 해제도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걸림돌은 없는 건지 최수용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3,500세대 공공주택 공급지로 선정됐던 서부 운전면허 시험장. 하지만 주민 반발로 없던 일이 됐습니다. 여기 아파트는 충분히 많이 있고 그런데 이제 주민들한테는 사실 대형 병원 같은 게 더 필요한 상황이라서 정부는 이곳을 포함해 태릉 골프장 등 서울 도심 유휴부지 4곳을 공급 후보지로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딴 대책에도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자 문재인 정부 당시 무산된 후보지까지 다시 꺼내든 겁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실제 주택 공급에 있어서 거의 절벽에 가까운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신중했던 그린벨트 추가 해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주택공급 특별본부까지 차린 국토부는 올해 안에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여당도 입법 지원에 나섰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기로 한 지난 9.7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지만 주민 설득과 함께 용산 정비창 등 도심 개발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서울시와 의견 조율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15 대책 내놓은 지 한 달 만에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뾰족한 공급 없이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을 내놓으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뉴스더에서 경제부 이유경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정부가 실거주 아니면 집을 사지 못할 정도로 아주 상당히 고강도 대책을 내놨었잖아요. 그런데 왜 집값이 오릅니까? 네, 정부가 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 거래 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거래는 뚝 끊겼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됐다 하면 신고가를 찍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대출 축소나 토지 거래 허가제와 같은 강력한 규제들이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는 있지만 구매 심리 자체는 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가 여전하고 통화량이 또 늘어나고 규제에 대한 내성이 생긴 것도 가격이 꺾이지 않는 요인이 아닌가 분석이 됩니다. 네, 근데 서울 집값 중에서도 강남이 또 제일 문제일 것 같은데요. 심상치 않다고요? 네, 오늘 발표된 주간 집값 동향을 보면요. 서울 외곽 지역인 노도강의 집값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승폭만 놓고 보면 규제의 핵심 표적이 됐었던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성동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의 집값이 눈에 띄게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지역 12곳 모두를 3중 규제로 묶다 보니 이럴 바에는 아예 핵심 지역 아파트를 사자는 이른바 규제 역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뭔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아직 한 주간 통계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일부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전세를 낀 매매, 갭 투자를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판단하면서 시장을 잘못 읽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합니다. 네, 지난달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갭 투자는 사실상 원천 봉쇄됐는데도 집값이 식지 않는 것은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거주 수요가 훨씬 많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자, 근데 정작 문제가 이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리 많지 않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네, 정부도 근본적인 대책이 주택 공급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시장이 원하는 건 민간 공급인데 결국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이 주를 이루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 충분한 공급을 할 만한 땅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네, 뭐 공급 대책 안 먹히면 이제 세금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시즌2다, 이런 예측도 나오던데 좀 지켜봐야겠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벌써 6년이 흘렀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민주당이 공수처 설치법 등을 빨리 처리하려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강한 저지에 막혔던 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었는데요. 재판에 넘겨졌던 의원들에 대해 이제서야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긴 했습니다만 현역 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데 어떤 형량이 선고된 건지 허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1심 법원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 26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4월 민주당 등이 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제 도입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을 막으려다 회의장 출입을 봉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량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그러한 정한 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금고 이상,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법원은 송원석 원내대표와 나경원, 윤한홍, 김정재, 이만희, 이철규 의원에게 모두 이보다 낮은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불법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의 활동을 저지했다면서도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항소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았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 10명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1심 판결에 대한 여야 반응 역시나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이 6명이나 포함돼 있어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었죠. 의원직 상실은 피하자 민주당 의회 독재에 재판부가 경종을 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법원이 봐주기 판결을 했다며 또다시 조희대 사법부를 공격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폭거에 면죄부를 준 건 유감스럽다면서도 의원직 상실형이 없었던 데 대해선 저항이 옳았음을 증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날의 한 거는 입법 독재와 의회 폭거로부터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소수 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습니다. 재판부가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매개로 군소야당과 연합했다고 지적한 걸 두고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대장동 일당의 항소를 포기했던 검찰이 이 사건은 항소를 할지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무리한 기소와 구형을 반복해서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국민의 피해가 하나도 없는데도 항소권을 남용하는 것이고 야당을 또다시 입틀막하는 것이라고. 민주당은 유죄 판결을 받고도 자화자찬하는 게 부끄럽지 않냐고 비판했습니다. 여전히 민주당 독재 저지라고 정당화하는 몰염치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봐주기 판결이라며 국민의힘이 더 날뛰게 용기를 준 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희대 사법부답다며 사법부 전체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여당답게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동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순방 기간 중동 주요국들을 잇따라 방문하며 외교와 경제 지평을 넓히겠다는 구상인데요. 이집트 카이로에서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국 때와 마찬가지로 공군 1호기가 아랍에미리트 영공을 빠져나갈 때까지 UAE 전투기가 호위 비행에 나섭니다. 현재 전투기 5대가 최근접 호위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순방지인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해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국제평화 기업, 교육과 문화, 방산 분야의 협력을 약속하고 세파, 즉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세파는 관세 철폐와 지적재산권, 서비스, 인적 교류 등 전반적 경제 협력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FTA와 동일한 협력을 갖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현지 매체 기고문에서 대한민국이 이집트 발전에 가장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집트가 중동 평화 중재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 역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교류 확대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 단계로 이어지는 E&D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잠시 뒤 카이로대에서 연설에 나서는 이 대통령은 이후 현지 동포들과 만찬을 함께합니다. 특히 카이로대 연설에선 교류와 협력 강화 등 우리 정부의 새 중동 정책을 담은 이른바 카이로 구상을 밝힐 계획입니다. 카이로에서 TV조선 서준민입니다. 이처럼 대통령이 외교에 집중하고 있는데 여당에선 또 엇박자가 났습니다. 지난 유엔 총회 때도 민주당이 조희대 청문회를 밀어붙이면서 순방 성과를 여당이 가렸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이번엔 법사위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고발하는 돌발 행동으로 당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도 않았다는데요.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어제 친여 유튜브 매체에서 작심한 듯 지도부를 비난했습니다. 특별재판부 설치 등 강경파 요구에 미온적이라는 겁니다. 빠른 결단을 안 하고 있어서 저도 답답한데요. 하실 거면은 빨리 사퇴하고. 국회에선 법력권 법사위원들과 대장동 항소 포기에 해명 요구글을 올린 검사장 18명을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집단적 압력 행위이며 공무원이 지켜야 할 본분을 명백히 저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감한 사안을 지도부와 협의도 없이 하냐며 뒷감당은 거기서 하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법사위가 고발 주체가 되면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법사위 국정조사에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내 지도부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하고도 사전 논의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지난 9월엔 이재명 대통령 유엔 총회 순방 때 법사위가 조희대 청문회로 도마에 오른 적이 있어 지도부는 이번 순방 기간 최대한 논란을 자제한다는 로우키 전략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순방 성과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시점에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한 지지자와의 문자 메시지에서도 강경한 의견을 빙자해 자기 정치하려는 일부 의원의 주장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잘 처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서 계엄 당시 체포 대상 정치인 명단이 있었다고 주장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직접 신문했습니다.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을 집중 공략했는데 홍 전 차장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어제 특검이 청구했던 김건희 여사 오빠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 도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답답한 듯 직접 발언에 나섭니다. 지금 질문이 막 겉도는 것 같고 증인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지금 설명을 했. 윤 전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체포 대상 정치인 명단이 적혔다는 홍장원 메모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여러 차례 옮겨 적고 가필이 돼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인 명단을 여인영 전 사령관에게 들은 것 아니냐고 물었고 홍 전 차장은 여 전 사령관이 단독으로 군사 쿠데타를 스스로 했다는 거냐고 맞섰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고 한 건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하자 홍 전 차장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이 반국가 단체는 아니지 않냐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지난달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다 도주한 도이치 주가 조작 공범을 경찰과 특검이 공조해 붙잡았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체포된 주가 조작범과 과거 주고받은 SNS 메시지를 토대로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공범인 이모 씨가 광화문 KT 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붙잡혀 들어옵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관여하셨습니까? 이 씨는 지난달 17일 특검 압수수색 도중 달아나 수배된 상태였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충주의 한 휴게소에서 이 씨를 체포했습니다. 특검은 이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초기에 김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과거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직접 거래 내역이 나오지 않아 재판에 넘겨지진 않았습니다. 특검은 지난 7일 김 여사 재판에서 두 사람이 나눈 SNS 대화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주가 조작 당시인 2012년 이 씨는 김 여사에게 난 걱정돼서 할 말 못할 말 못하는데 내 이름을 다 노출하면 뭐가 되냐며 도이치는 손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김 여사는 내가 더 비밀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특검은 이 대화를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던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특검의 주장은 추정에 추정을 더한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정권이 바뀌자 기존 감사원 감사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 운영 쇄신 TF의 조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전현희 당시 권익위원장 관련 감사에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건데 당시 사무총장으로 감사를 주도했던 유병호 감사위원은 반박 자료를 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따질 전 정부 감사가 여러 건이라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원은 2023년 6월 전현희 당시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3건의 제보에 대해 10개월간 조사해 전 위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 군특혜 의혹 관련 유리한 유권 해석이 나오는 데 개입했고 청사로 출근하는 날 대부분 지각을 했다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출범한 TF의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 지휘로 진행된 해당 감사는 착수부터 처리, 시행 등 과정 전반에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던 겁니다.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를 패싱했다는 논란에 대해 당시 감사원은 사실이 아니라며 적법한 감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TF는 이를 뒤집고 전산 조작을 통한 이른바 조은석 패싱도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TF는 원전 경제성 조작, 통계 조작과 사드 고의 지연 등 민주당이 문제 삼은 감사 7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번이 첫 번째 감사 뒤집기 사례입니다. 전현희 의원은 TF 발표가 나오자 표적감사 책임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자신이 자행한 저에 대한 표적감사가 불법으로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하지만 유병호 감사위원은 대부분 왜곡이나 허위라며 반박 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관계는 엉터리가 대다수고 법리 적용 왜곡시킨 게 대다수다. 감사원은 기존 권익위 감사 결과 유지 여부에 대해선 추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오늘 가슴 쓸어내린 분들 많았을 겁니다. 어제 저녁 전남 신안해역에서 267명을 태운 여객선이 좌초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다행히 큰 인명피해 없이 모두 구조됐습니다. 사고는 항해사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보며 딴짓을 하다 방향 전환 시점을 놓쳤습니다. 먼저 박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6,000톤급 여객선 퀸 제누비아 2호. 좌초 사고 발생 9시간 만인 새벽 5시 40분쯤 목포항에 입항했습니다. 사고가 난 선박입니다. 암초에 부딪힌 선수 쪽 두꺼운 강판이 찢겨 나갔는데요. 좌초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케 합니다. 해경은 국과수와 선박 전문기관 등과 함께 선체에 올라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또 선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는데 40대 항해사는 자동 운항 장치를 켜놓고 휴대전화로 뉴스 검색을 하다 방향 전환 시점을 놓쳤다고 진술했습니다. 선장 또는 항해사의 과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지점 1.6km 앞에서 수동으로 바꿔서 여객선 진행 방향을 전환해야 했지만 시속 40에서 45km의 속도로 그대로 운항해 족도와 충돌한 겁니다. 목포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항로 이탈 경보 시스템은 꺼져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항해사와 함께 배의 방향을 잡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조타수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또 위험 구간에서 자리를 비운 60대 선장도 입건했습니다. 협수료에도 그 규정상은 나와야 되는데 평상시에도 나오지 않았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해경은 사고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해상교통관제센터를 상대로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사고 당시 가슴이 철렁했던 승객들은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어린이와 노약자부터 구조될 수 있도록 협조하면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시민의식이 빛났습니다. 선박 측의 미흡한 대응과 비교됩니다. 이어서 김태준 기자입니다. 열려있는 도크에 붉은색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해경 함정이 접근하자 줄을 서 한 사람씩 순서대로 옮겨 탑니다. 구조는 어린아이와 노약자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건장한 성인분들은 그렇게 급하진 않은 거니까 일단 사람부터 어떻게든 정리를 하고 봐야 되는 거니까. 사고 당시 큰 충격에 모두가 놀랐지만 그 안에 있는 진열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막 쏟아졌죠. 자고 있던 사람들이 다 튀어나올 정도의.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린 겁니다. No problem. No panic. All is good. Thank you. 승객 246명은 사고 발생 4시간 40분 만에 모두 구조됐습니다. 30명만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만 승객들은 사고 20분 뒤에야 안내 방송이 있었고 배에 남은 짐을 어떻게 처리해 줄지 등에 대해선 안내조차 없다며 선사의 대응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객실에서 나와가지고 안내실을 확인을 했는데 거기서도 확인 중이다. 사고가 정확히 어떻게 났는지 저희가 먼저 인지하기가 더 빨랐죠. 선사 측은 안전해야 할 여행 일정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보름 만에 또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청소 용역업체 직원 6명이 가스를 흡입했는데 3명이 위중한 상태입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쯤 포스코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4제강 공장에서 청소 용역업체 직원 2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를 발견한 직원이 포스코 자체 소방대에 신고해 4명이 현장에 나갔지만 이들도 쓰러졌습니다. 6명 모두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청소업체 직원 2명 등 3명이 위중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3명은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고 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소업체 직원들은 사고 당시 진공 흡입차를 이용해 배수로에 모인 철강 찌꺼기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단개강된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密閉된 공간이 아니고 큰 문이 열려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사용하셨어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들이 유해가스에 질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도착했을 때 가스 측정이 안 된다라고 측정 불가라고.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권고를 내렸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와 작업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소에선 보름 전인 지난 5일에도 유해화학 물질에 노출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최근 한전 발전소 직원을 사칭한 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명함과 견적서를 보여주며 공사를 맡기겠다고 접근했는데 거짓말입니다. 차정승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40년째 냉동 설비 업체를 운영해온 A씨는 지난 11일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한국중부발전 김민철 대리로 소개한 남성은 A씨에게 저온 냉장고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1,200만 원 넘는 공사로 구체적인 도면도 제시했습니다. 이 전사하고 높이 그것도 얘기를 해줬고 실질적으로 도면도 보내주고 그랬으니까 이건 짓는 거다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죠. 자신의 명함도 사진을 찍어 보내왔습니다. 이 남성은 이후 피해자에게 직접 발전소로 와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 차량 출입에 필요하다고 이름과 생년월일, 차량 번호 등을 요구했습니다. 일주일 뒤 A씨가 발전소를 가보니 해당 직원은 없었습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약속한 날에 가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전화가 없는 번호 나와가지고 우리 같은 업장에도 사기를 치나? 이런 그런 어떤 황당한 기분이 들었죠. 피싱에 쓰인 가짜 명함은 회사 로고만 조금 다를 뿐 진짜와 비슷했습니다. 최근 2달 새 중부발전소 직원을 사칭한 피싱 사기는 36건으로 이 중 5건은 2,600만 원의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이달 초 울산의 발전소 붕괴 사고 때도 안전용품 업체에게 소화포 대리구매를 요구한 발전소 직원 사칭 피싱범이 있었습니다. 피해는 회복하기 힘들거나 불가능하거든요. 1차적으로 의심하고 전화를 끊고 확인하는 사전 주의 조치가 필요하고요. 중부발전은 피싱범을 고소하고 직원 신원이 도용되지 않도록 피싱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온갖 사기의 온상이 되고 있죠. 이들 조직에 통장과 휴대전화를 준 국내 조직폭력배들이 붙잡혔습니다. 주로 20, 30대였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차량에서 내린 남성이 경찰관들에게 붙들려 나옵니다. 반팔 차림의 남성, 팔에는 온통 문신 투성입니다. 줬어 안 줬어? 그거 제가 안 줬어요. 고가의 스포츠카에서 내린 남성에게도 수갑이 채워집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대포 통장을 팔아넘긴 일명 MG 조폭들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한국인 명의의 계좌 191개를 만든 뒤 돈을 인출할 수 있는 휴대전화 등과 함께 공급하고 그 대가로 계좌 한 개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친구나 선후배들에게 통장을 만들어주면 200만 원을 준다고 유인했습니다. 돈을 많이 준다 해서 해외하는 것도 많고요. 해외 안 넘어오면 협박을 하게 되는 거죠. 캄보디아 범죄 조직은 공급받은 대포 통장을 로맨스 스캠과 보이스피싱 등 37억 원 상당의 사기 범행에 사용했습니다. 5개월간 10억 원 넘게 벌어들인 조폭 일당은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호화 생활을 즐겼습니다. 경찰은 59명을 붙잡아 20대 총책 등 6명을 구속하고 캄보디아 범죄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한 중소기업 회장 운전기사가 회장의 며느리와 손주를 차에 가두고 갑자기 강도로 돌변했습니다. 불안에 떨던 며느리는 차가 멈춘 사이에 손주와 함께 극적으로 탈출했습니다.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이나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 앞 검은색 고급 SUV에서 양복 조끼를 차려입은 남성이 내리더니 트렁크에 봉지를 싣고 떠납니다. 1시간 뒤 같은 차량이 강남의 한 도로를 지나가고 뒤이어 경찰차가 쫓아갑니다.
잠시 뒤 포대기에 쌓인 아이를 낳은 여성이 강남의 한 사무용 빌딩 1층으로 경찰과 함께 걸어 들어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한 중소기업 회장의 며느리와 갓 돌이 지난 손주가 납치를 당했습니다. 범인은 가족 운전기사로 일해온 50대 남성이었습니다. 피해자를 태운 남성은 갑자기 흉기를 꺼내 위협하며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차량이 신호에 걸려 잠시 멈춘 틈을 타 스스로 뒷문을 열고 달려나와 시민들에게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여성이 도망치자 남성은 범행 도구를 인근 화단해버렸고 신고한 시민들에게 오해라며 발뺌했습니다. 오해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변명 화단에다가 범행 도구를 부러뜨려가지고 반반으로 따로따로 버렸어요. 도망치다 넘어지면서 여성과 아이가 다쳤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버려진 범행 도구를 찾아낸 경찰은 남성을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가는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이런 사기 조직 4곳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조직 우두머리들은 모두 보험사 근무 경력이 있었습니다. 황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차로를 빠르게 통과한 차량이 왼편에서 좌회전에 들어오는 차에 강하게 부딪힙니다. 어둑한 밤, 좁은 골목길을 달리던 차량이 길 한가운데 서 있던 남성을 약하게 칩니다. 교통사고 같지만 실제론 보험 사기 일당이 보험금을 노리고 일으킨 범행 장면입니다. 경찰은 2020년부터 4년간 보험금 23억 원을 뜯어낸 182명을 붙잡았습니다. 일환경은 지금 드릴 건데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요. 일당은 이렇게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주택가 골목길에서 고의로 사고를 냈습니다. 이들은 주로 신호를 위반하거나 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 차로를 바꾼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렸습니다. 상대 차량의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되도록 유도하고 허위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사전에 운전자 내지 보행자 등 역할을 설정하고 허위로 사고를 검거된 사기 조직은 4곳인데 각 조직 우두머리는 모두 보험사 근무 경험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체포한 182명 중 우두머리 4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AI 시장을 이끄는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엔비디아가 또 한 번 사상 최고 실적을 올렸습니다. 기대치를 뛰어넘으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AI 거품론도 일축했는데 우리 반도체 기업들도 순풍을 탔습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AI 대장주 엔비디아가 3분기 실적에서 또 한 번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매출액 570억 달러, 우리 돈 약 83조 원. 지난해보다 62% 늘며 시장 전망치도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폭발적인 AI 투자와 함께 최신 AI 칩 블랙웰의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덕분으로 풀이됩니다. 젠슨 왕 CEO는 AI 선순환 구조에 진입했다며 최근 불거진 AI 거품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Software is going to be generated in real time. It's generative. Based on the context, based on the circumstance, based on who you are.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에 엔비디아는 시간외 거래에서 한때 6% 넘게 치솟았습니다.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엔비디아 훈풍에 힘입어 상승세를 탔고 코스피도 단숨에 4천선을 회복했습니다. 거품 논란은 한풀 꺾였지만 AI 투자 과잉 우려를 완전히 잠재울 수 있을지 회의적 시선도 여전합니다. NVIDIA is in somewhat a better position than others because they're sitting on a huge pile of cash. These are the kind of companies that you might expect to do well in a bubble until the rug is pulled. 거품론에 눌렸던 투자 심리는 일단 안도했지만 이번 실적이 AI 관련 산업 전반에까지 지속적인 훈풍을 가져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TV조선 임유신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으로 15% 관세를 새로 물게 된 자동차 업계가 시장 다변화에 적극 나섰습니다. 벤이나 픽업 트럭같이 그동안 우선순위에서 빠져있던 차종들을 전면에 내세우며 유럽과 일본 시장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로봇팔이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공장, 자동차 뼈대를 붙이고 도장 과정을 거쳐 차량 한 대가 탄생합니다. 기아가 처음으로 선보인 전기 다목적 밴입니다. 밴의 형태를 갖추면서 배달 캠핑 등
목적에 따라 원하는 구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출시와 동시에 세계 올해의 벤 상을 수상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기아가 PBB 비즈니스를 새로운 비즈니스로 선언한 이후에 저희들이 임직원들이 모두 합심해서 PBF5를 세계적인 제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전기 다목적 밴을 내놓은 건 미국 시장에서 물어야 하는 15% 관세 부담을 덜기 위해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실용성을 중시하는 일본은 물론 환경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유럽 시장을 겨냥했습니다. 관세 영향이 있을 거예요. 해외 다변화시켜주는 게 하나의 숙제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특화시켜서 관세에 대한 영향을 좀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다목적 전기밴 시장은 벌써부터 경쟁이 치열합니다. 아마존의 배송 차량을 공급하고 있는 트럭 전문 제조업체 리비안과 페덱스의 다목적 밴을 납품하는 GM 모두 유럽으로 시장을 확대 중입니다. I mean, you get in these new vehicles, they're roomier, they're comfortable. So when they get in there, their adrenaline is flowing, they're excited. 관세와 환경 규제라는 새로운 변화에 맞춰 자동차 업계의 경쟁 구도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4차 발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준비 과정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는데 위성 탑재와 발사체 조립까지 모두 마치고 우주로 향할 순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극기가 붙여진 누리호. 대한민국 글씨를 한자 한자 새깁니다. 가장 중요한 과정인 1단과 2단 발사체를 결합하는 순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조립해야 하는 연구원들의 눈빛에 비장함마저 감돕니다. 자, 들어갑니다. 오케이. 자, 수고.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와 큐브 위성 12기가 실린 3단도 합체를 위해 다시 눕혔습니다. 마지막 3단까지 결합을 마친 누리호. 최종 시험을 모두 끝내고 발사 준비를 끝냈습니다. 누리호는 일주일 후인 오는 27일 새벽 우주로 향합니다. 26일 오전 11시 30분 누리호를 발사대에 세우고 새벽 12시 55분 점화합니다. 발사 1시간 20분 후 비행이 종료되면 새벽 2시 20분쯤 이번 발사의 성공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누리호에 탑재된 위성과의 첫 교신은 발사 12시간 후인 27일 낮 12시쯤 이뤄집니다. 수차례 발사 절차 훈련을 반복한 연구진은 발사 전까지 긴장을 놓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우주항공청과 모든 관련 기관은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주항공 역사상 처음으로 민간 기술 이전과 새벽 발사를 시도하는 누리호. 우주를 향한 힘찬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지아주 한인 구금 사태에 대해 바보 같은 짓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 외국인 인력은 필수라는 겁니다. 거듭 예고했던 반도체 관세 부과도 더 미뤄질 거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현지에서 백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공장 한인 근로자 300여 명을 구금한 다음 날 할 일을 한 거라고 두드렸던 트럼프 대통령. But we had a lot of illegal aliens working there, so look, they're doing their job. That's what they have to do. 현지 시간 어제 당시 단속은 바보 같은 짓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미 제조업 재건을 위해 숙련된 외국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I love my conservative friends. I love MAGA, but this is MAGA. And those people are going to teach our people how to make computer chips. And in a short period of time, our people are going to be doing great. 다만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한 듯 외국인 근로자는 공장 건설과 인력 교육을 마치면 되돌려 보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공언한 반도체 관세에 대해선 늦어질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 정부가 최근 관계자들에게 반도체 관세가 곧바로 시행되진 않을 것이라고 알렸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부인했지만 지난 8월 트럼프가 반도체의 최대 100% 관세를 예고한 이후 후속 발표가 나오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물가 상승과 중국의 반발에 미 정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반도체가 주력 수출품인 우리 입장에선
당분간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 미국 대사관이 우리나라의 염전 노예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염전 주인이 지적 장애인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다는 이 사건은 11년 전에 처음 드러났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건 한미 팩트시트와도 연관돼 있어서 파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지적장애인을 감금하고 강제로 일을 시키는 신안 염전노예 사건은 2014년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냥 만원 주고 뭐 사먹으라면 그 사먹고 안 받았어요. 하지만 이후에도 추가 피해자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형이 낮아서 제가 눈을 의심했는데요. 벌금 300만 원의 집행유예가 붙으면서 벌금도 안 받고 끝났어요.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 활동과 언론 보도 등으로 이 사실을 접한 주한 미국 대사관도 내용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는 민간단체를 찾아 염전노예 사건이 반복되는 원인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벌금만 내고 나오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착취를 해도 괜찮을 만큼 최대 형량조차도 너무 낮기 때문에 이번 조사는 미 국무부가 내년에 발간하는 인신매매 보고서에 담길 전망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에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차단이 명시돼 있어 천일염 수출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 관세국경 보호청은 지난 4월 강제노동을 이유로 이미 일부 염전에서 나오는 소금 수입을 금지한 상태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중국군이 일본 총리를 조롱하는 그림까지 공개하며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불똥은 우리나라에도 튀었는데 우리나라가 포함된 3국 문화장관 회의도 사실상 취소됐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폭탄 위에서 성냥불을 붙이는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 중국 인민해방군이 공식 SNS 계정에 올린 그림입니다. 중국군은 대만 문제는 절대 넘어선 안 될 1호 레드라인이라며 불장난하는 외부 세력은 자멸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일본을 겨냥한 듯한 랩 영상을 만들고 명령만 내려지면 전장으로 달려갈 것이라며 군사훈련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대만 문제 개입 발언을 철회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일본 시민과 기업이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다음 주 마카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도 돌연 연기한다고 통보했습니다. 破坏中日韩三方合作的基础和氛围，导致举办中日韩有关会议的条件暂不具备。 일본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입니다. 집권 자민당은 강한 일본을 내세우며 3대 안보 문서 개정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Has been driven by her need to consolidate domestic political support for her as a new leader. 현지 언론은 일본 정부가 사태 장기화를 각오하면서도 냉정한 대응에 힘쓸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With her 7-foot wingspan, she can climb to over 11,000 feet. Then, to get to the next peak, she folds her wings and dives. With a top speed of 150 miles per hour. 독수리는 보신 것처럼 넓고 강한 날개로 높고 멀리 납니다. 두 날개가 함께 펄럭여서 가능한 거죠. 한쪽만 펄럭이다간 땅으로 곤두박질 칠 뿐입니다. 정치도 그렇습니다. 균형과 견제라는 두 날개가 함께 움직여야 국가가 훨훨 날 수 있습니다. Fairness is a very profound human instinct. But although we're very sensitive to unfairness when it affects us, we have an astonishing capacity for tolerating unfairness that affects other people. 눈도 귀도 둘이지만 마음이 하나라 배려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가 딱 그렇습니다. 따님한테 임대주택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제 예산을 가족에 보면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임대주택을- 마세요. 의원님 어떻게 그때 가족을 그럼 막 엮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국회 운영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대통령의 참모인 정책실장이 야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까지 고함치는 건 이례적입니다. 정책실장!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기에 정책실장 화내는 거는 무엇입니까? 송구합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말려도 막무가내 결국 운영위원장인 김병긴 민주당 원내대표가 소리 치고 나서야 비로소 꼬리를 내렸습니다. 여당 의원의 꾸짖음, 야당에 대한 배려가 국회의 본 모습일 겁니다. 추미애 위원장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운영이 진행하는 거 한 10분의 1만이라도 좀 배우시면 좋겠어요. 법사위에서 벌어졌던 상황들 때문에 이런 말까지 나온 듯합니다. 추미애 위원장은 야당 간사를 선임하지도 않고 항의하자 여성 비하성 발언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나경원 의원님? 정치는 싸움입니다. 그렇다고 전쟁이 되면 안 됩니다. My dissatisfied fellow countrymen, we are not enemies, but friends. We must not be enemies. 1861년 남북 전쟁이 임박한 순간에도 링컨은 미국인이 본래 하나라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여러 정당으로 갈린 대한민국이지만 우리도 본래 하나인 대한국인입니다. 배려와 균형으로 나라 발전에 함께 했으면 합니다. 11월 20일 윤종호 앵커 칼럼, 우리가 저기가 였습니다. 오늘은 추위가 한결 누그러지고 늦가을 날씨를 되찾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1도, 파주 영하 4도까지 떨어져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12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 소식은 없지만 감기 걸리지 않도록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동해안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원 산지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도, 춘천 영하 4도, 부산 7도로 시작하고요. 한낮에는 서울 12도, 강릉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까지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가 그치면서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20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